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첫 재판에 나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호칭하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바꿔서 불러달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헌재 선고만을 앞둔 탄핵 정국, 화요일 정치비상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CBS 이정주 기자,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주 기자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막 분칠을 잔뜩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새 좀 경향TV 나오려면 네. 퀄러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 재방송에서 하지도 않는 분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쩐지 피부가 좀 뽀송뽀송하다 했는데 화장실에서 만나니까 그 비결을 좀 알게 됐고, 그 유경선 기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출연도 좀 했었는데 이정주 기자랑도 아는 관계라면서요. 알죠. 이렇게 네. 몇 년 만에 뵐 줄 몰랐네요, 스튜디오에서. 이정주 기자 그때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나요? 그럼요. 지금이랑 똑같으셨고 네. 정치인 앞에서도 언제나 정말 기죽지 않고 다 이제 네. 한 말 다 질문 다 하시고. 예. 정말로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이라는 표식어가 네. 완전히 줄줄 이제 따라낼 때가 됐습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우리 유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저랑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쵸, 시절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아무도 질문하기 싫어하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그랬군요. 네. 이정주 기자가 근데 요즘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 국민의힘 돌아가 취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요즘 네. 격하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네. 통화는 통화하는데 네. 제가 그 늦지 않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는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그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이식 병원 모션 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비절개 무삭발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 티나지 않는 모발이식,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병원인데요. 오늘 퇴근 후 모발이식하고 내일 출근이 가능한 곳, 거품 뺀 합리적 비용에 철저한 AS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경향TV 시청자는 특별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강남역 10번 출구 방향 모션 의원으로 오셔서 무료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02-533-5882입니다. 여기에 더해 20년 넘게 비절개 모발이식만을 해온 강남 모션 의원에서 모발이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모발이식을 예약하는 고객께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반값 할인을 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무려 50% 할인 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션 의원에서 새롭게 출시한 기능성 탈모 샴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역시 같은 번호 02-533-588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션 의원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큰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발이식에 관심 있던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발이식 받고 내일 출근 가능한 비절개 모발이식 당당함의 시작 모션 의원. 문의 전화 02-533-5882입니다. 네. 왜 저의 모발을 쳐다보시나요? 왜냐면 당당함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아니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저희 가족들도 보다 보니까 네. 너도 이제 기능성 탈모 샴푸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가 이정주 기자의 머리를 봤는데 옆머리가 살짝 위험하네. 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원형 탈모예요. 원형 탈모. 탄핵 때문에 지금 대머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광고하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헤어가 되게 정갈하신데요. 그래요? 네, 네. 염색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염색약 아까 팔았나? 네, 아무튼 오늘은 첫 이야기를 이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을 우리가 보통 쌍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쌍권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을 일컬는 건데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자 폭탄을 그렇게 보낸다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 집회에 안 나오냐. 너희들은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 뿌락지냐. 그러니까요. 간첩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무슨 기각이네 뭐 각하네 여러 설이 나오지만 다들 법률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 8대0 파면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기일이 늦춰질 뿐. 그렇죠.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가나 다 같이 나가가지고 네. 극우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제
역사와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쌍권은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당 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집회 나간 것이다라고 선긋기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맞듣지 않죠.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신심이 부족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 해, 똑바로 줄 서 이렇게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네. 심지어 뭐 이정주 기자 같은 취재하러도 나오는데 그렇죠. 왜 지도부가 이렇게 현장에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처음에 이제 그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원대를 뽑았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보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고위 관계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였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 현재 대응 상황이 예, 네. 한남동 집회 안 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벌써 박살났어요. 예, 당 깨졌습니다. 예, 근데 권성동이니까 로열티가 있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권성동한테 무슨 생각이 있겠지. 예, 권이면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권이면 한남동 집회 그 체포할 때 안 가도 친구이기도 하니까 예, 뭔가 네. 보석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레밍처럼 가스라이팅 당한 그 태극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도 이제 뭐 승복하겠다 이 말 이제 엊그제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승복하겠다는 네, 말 근데 때문에 승복하겠다는 말 그 행간의 의미는 이미 저도 이제 고위 관계자들 연락해 보니까 그 아까 그 장 선배 말씀대로 그 인용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걸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네, 쌍권총은. 그러니까 당연히 극우파 쪽에 특히 유튜버들 지난번에 정광훈 쪽하고 소년부 쪽 싸웠잖아요. 그쪽 중에서 특히 그 정광훈 쪽 요쪽 그 정광훈 쪽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정작 체포할 때는 정광훈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적 인식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비판을 감수하는 배경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이 쪼개지고 또 이후엔 또 남은 세력은 태극기가 또 장악해버리니까 맞아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뿌리를 연원을 따져서 가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은 당이 괴멸적 상황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야말로 뭐 그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수의 재건을 할 것인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보다는 일단 옆당에서 잘 나가는 검찰총장 출신 일단 꽂으면 될 것 같은 이런 사람 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창 했었어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서 꼬았는데 얘가 외국인이네. 대화가 안 돼. 뭐 이제 이강해 왔는데 그런 얘기를 막 당내에서 초반부터 했었어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이물감이 있는 윤석열 후보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내부 권력 갈등과 충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수습 불가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극우 정당이 하나 나올 거고요. 등장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금 가는 게 그 길이에요. 예, 극우 정당이 태생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 거 불가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실제하는 존재론적인 그 정당에 출연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갈라져 나올 세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 예, 네. 저는 거기에 이제 그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갈 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치 낭인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 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힘이 미약할 거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저는 극우를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정계 개편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거 너무 멀어요. 일단 우리 내란 세력 척결부터 해야 되기 정신을 때문에 시키고, 예, 거기까지 갈 길은 아주 멀지만 일단 이제 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게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쌍권에 대한 비난은 비난도 아닙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경북대에서 강연을 한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극우 지지층이 이렇게 한 건데 천하의 배신자가 강연하러 온다.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이다. 저희 재학생들도 아마 대학생인가 봐요. 많이 참여해 한가발 이자가 감히 다시는 TK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지금. 이재명보다 더 싫어해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음모론자 입장에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나쁜 글이 아닙니다. 나쁜 글 아닙니까? 나쁜 글 아니죠.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면 알바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자. 왜냐하면 이 장기축을 보셔야 돼요. 지금 TK에서 이렇게 찍어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굳이 말하면 살풀이를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탄핵 선고 날에 안 맞고 갈 수는 없어요. 낙법 한번 쓰고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요새 무슨 이슈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면 뭐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근데 잠깐 나왔다 들어가 하잖아요. 뭐 북콘서트도 하고. 네, 네.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얘기가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 발제할 때 보면.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나를 견제하고 있다 TK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알바예요? 단계 게시판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고소고발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할 때. 네. 저 고소하세요. 네. 왜 아직도 안 합니까? 피곤해. 나는 아니, 절대 싫어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왜 아직도 안 하세요? 아직도 안 네. 했어요? 근데 고소장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팔도원 말고 네. 그 어머니, 아버지 등등 8명 있죠. 네. 그것까지 싹 고소해 주세요. 네, 아니, 그거는 고소장에서 쏙 빼셨더라고. 아니 여하가 이렇게 극우 지지자들이 준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날뛰기 시작했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형사재판 첫 재판에 나가가지고 검찰 측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했더니 호칭이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 불러달라. 유병선 기자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의 마이크가 아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첫 공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 써왔던 뭐 폐악질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주 적반하장식으로 굴었다고 합니다. 예. 네, 거기서 보태서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비상계엄이랑 대통령 놀이랑 똑같아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모여서 의견을 나눴을 뿐이지 감히 공모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한 검찰 측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다가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다 좀 소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찰과 사법의 짬짬이 의혹이 있어 보이는 예?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사태 이거를 종합해 볼 때 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숨 죽이고 조용히 재판 받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할 내란 그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어디서 이런 망발을 합니까?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눈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오고, 거죠. 예. 그런데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합니까? 법정에서 이런 거를 그냥 제지하지 않고 놔둔다? 네. 저는 이거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촛불이를 겨누어놓고도 뭘 어땠다고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네. 지금 왕정시대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 반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네. 이거 정말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반성의 기미는 커녕인 거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해서 아마도 다른 피고인들도 아마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나가 있는데 왜 나만 여기 있냐? 풀어달라. 이런 얘기 서슴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명태균이나 뭐 김영선 전 김용현 전 장관 이분도 구속 취소 때로 해주세요. 때로. 왜 날짜로합니까? 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님 왜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냐면 검찰이나 지금 법원이 하는 짓이 적어도 윤석열을 풀어준 거 100번 양보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그럼 이 사람들은 피고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확정된 다 지금 뭐 재판 끝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정작 내란 수계라고 하는 가장 우두머리만 특혜를 줘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묶어놨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날짜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자초했기 때문에 꼭 어떤 당이 꼭 정권을 잡든 간에 네.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제가 봤을 때
이 검찰 개혁, 이 개혁 수준이 아니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고 뭐 배심원제, 대배심제 또는 검사장 직선제 다 도입해야 된다. 네. 네, 완전 구조를 다시 해체시켜야 되는 그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이걸 읽고 지금 사실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마지노선 전투하는 주요 지점이거든요. 탄핵 선고. 요걸 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나타난 역풍이라는 게 이거 재판정에서의 피고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을 향해서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변호사가 네. 접근해서 회유를 버젓이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는 정말 충격적인데 네. 저는 그 부인이 상당히 의연한 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회유해서 그렇다. 뭐 지금 누구죠? 황교안 외국 뭐? 그러니까 별로 자유우파에서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든 시계를 민주당 탓, 이재명 탓으로 맞추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역작용을 하려고 반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구속 취소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석방되어서 지금 뭐 자맹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남동 관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그 경호 3과장 같은 경우에 네. 3부장 같은 경우에 그 인사상 불이익을 책임을 실제로 의결해버리죠. 그렇죠. 네. 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찰 인사 같은 거 단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아 이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세등등해서 네. 도처에서 나도 저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빠르게 종식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라고 이번 주를 많은 그 언론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 되면 이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훨씬 더 심화되겠죠. 네, 그리고 119 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바에 더 배가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가 잘못이야. 물론 이미 그 10차례가 넘는 11차례죠. 그 헌법재판소 재판기일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이 주장한 것도 그와 닮아 있어요.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냐,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계몽령이다, 온갖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런 선동이 일부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돌고 돌아서 헌법재판소 빨리, 예. 빠른 빠파 이번 주에 예, 예. 빠른 파면만이 이 상황을 종식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선 정말 예.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이 배모 변호사가 그 곽종훈 전 사령관의 부인에게 그 보낸 네. 문자라든가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던 하자던 여론이 네.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거다. 민주당이 보호해 준다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거 겁박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변론이 다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음. 변론 도중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실 그 자기 발언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입이 아픈데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면 그 체리피커처럼 가짜 뉴스만 쏙쏙 꺼내서 그 극우 유튜버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바뀌었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도끼로 찍어라 뭐 끌어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곽종훈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 상황실에 있었거든요. 이게 현재 변론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상황실에서 그 마이크를 켜고 있던 거예요. 아니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네, 지시하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시받는 내용 있죠. 문답을 200명 이상이 같이 들었어요. 한둘이 들은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만약에 이쪽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그 200명하고 다 진술 그럼 너네도 다 맞췄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게
그 얼마 전에 회유가 이제 오히려 뭐 민주당 쪽에서 회유를 했다 맞아요, 이런 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근거가 미약해 보였거든요. 이제 맞아, 예.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왜 굳이 이 시점에 저렇게 불명확한 뭐 회유를 한 주체가 어딘지 명확하게 녹취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맞아요, 본인은 이제 예. 해명을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요거는 아주 뭐 이제 육사 동기인 것도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잖아요. 이 어떤 출신도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이거를 회유하려고 했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두 개가 대비가 돼서 저는 좀 아니 그게 자기들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박종군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말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야 보통 뻔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옛날 운동권 표현으로 하면 주타방을 분명하게 딱 정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짜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 거죠. 누가 곽종근 사령관과 그 가족들이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팩트가 아까 이제 이정주 기자님 설명했지만 너무 들은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여기서 판을 바꾸면 얘가 거짓말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의 네. 부인이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부하들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거다. 그게 남편의 뜻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민주당 뭐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뭐 회유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그날 제가 또 증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날 제가 수방사를 갔었어요. 그 동행하셨군요, 현장에. 그때. 예. 아니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원래 박선원 의원이 취재 편의점 출연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수 임무가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비화예요. 처음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진짜. 아니 의원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방송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네. 아니 문 갑자기 닫아야 돼요. 9시 반인데 8시 반에 전화해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 불가합니다. 네.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서 라이브를 켠 거죠.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병주 의원이 결심을 먼저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갔다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건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 의원 같이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 같이 갑시다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갔고 그날 오후에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곽종근 사령관처럼 나도 양심 고백을 하겠다. 하겠으니 네. 수방사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후 2시까지 수방사를 갑니다. 네. 이게 저도 도착해 있었고 근데 이제 다 각자 오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이진우 사령관이 3시부터 국회 그 국방위가 있으니 국방위 가서 증언하겠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그 현장을 취재도 못하고 민원실에 있다가 돌아온 이런 날인데 그렇군요. 예, 네. 그날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도 회유를 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차례로 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런데 예. 잘 보시면 이진우 사령관은 말 맞추기가 되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말 맞추기를 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도 말하지 않고 곽종근 사령관만 주타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 거죠. 홍장원 1차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미일관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결하게 지키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메신저 공격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무슨 민주당에서 그 회유와 공작을 한 것이 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의 미래가 밝아질 거야. 이런 이제 회유와 압력은 늘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 할 때도 있었고 뭐 노조 파괴 공작할 때도 있었고 늘 있던 그런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극우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유현성 기자 네. 트럼프가 윤석열을 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3월 7일에 구속 취소가 이제 인용이 되고 8일에 풀려 나오면서 다들 굉장히 이제 고무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고무되어 있었던 그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천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VOA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네.
거기가 이제 일종의 어떤 이분들에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지지와 이렇게 응원이 있는 거라고 꿈과 희망을 믿는 줬죠. 어떠한 네. 원천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곳이 닫히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낙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네. 뭐 보면 왜 이분들이 그럼 이렇게 이 VOA가 자신들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매일 영어라고 그 코너가 있었는데, 영어 학습하는 뭐 프로그램 영어를 같던데 보니까 학습하는 네. 프로그램. 보통은 사실 이제 그러면 생활 회화를 그렇지. 보통은 소개를 하잖아요. 뭐 음. 직장에서 쓰는 영어라든지. 음. 사실 이 코너가 2022년 때까지만 해도 뭐 회사 생활 필수 영어 이런 거를 실제로 소개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실제로 보니까. 예를 들면 뭐 2월 18일자에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갑자기, 네, 갑자기. 영어, 생활 영어로 그걸 알려줘. 뭐 갑자기. 그런 걸 영어 이렇게 일상에서 쓰나? 생활에서 네.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러면 댓글이 뭐 보수가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실제로 뭐. 유튜브 실제로.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실제로 지령이라는 말을 쓰시고 뭐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뭉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늘의 지령문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이제 많아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실제로. 아니, 2월 진짜 28일에는 오픈 이제 나설 코미디다. 때입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네. 이제 그 네. 3월 7일 3월 날 7일이 이제 그날 이제 구속 취소된 당일인데 그날 어. 생활 영어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뭐예요? 그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영어로 네. 이것도 어려워. He really turned the situation around야. 그러니까요. 이거 잘 쓰는 표현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생활 영어에서. 예. 100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근데 거기 댓글이 정말 우수수 달리고. 열화와 같은 반응이 특히나 이제 야. 있었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댓글을 보면 아무도 영어 표현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유익한 영어 회화를 알려주시나 이런 반응은 아무도 없고. 예. 아니 그런데 지령 그런 완벽하네요. 아니 근데 네. 그런 VOA를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니까요. 돈을 안 줘서 이제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 예산 삭감했어요. 네. 예산 네. 삭감이고 일단 트럼프 정부의 기본 그 방침 자체가 예산 깎아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지금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해외 원조나 뭐 지금까지 있었던 마약 카르텔, 남미 쪽 다 싹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단- 이상 미국의 가치를 이제 세계에 전파할 필요가 없다. 우린 이제 이런 거 손 떼겠다. 세계 경찰도 안 하겠고 이런 기조의 일환으로 이제 그냥 아예 다 꺼버린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좀. 아니 그러기에는 네. 우리 그 극우 지지자들의 꿈과 희망을 갑자기 현재 그렇죠. 결정도 안 났는데 네. 트황이 꺾어버린 윤카를 거 아니겠습니까? 트황이 지금? 윤카를 네. 버려버린 상황인 건데 사실 이건 좀 오래된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얘기를 막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CPEC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네. 우파연합, 보수주의 우파연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줘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일절 언급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어제죠. 그 일본에 대해서 쌀 관세 700% 매기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본, 독일 이게 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 1세트가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세트가 오고 있으니 일본, 독일, 한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소고기에 대한 통상 압력이 상당히 열어줘야 거셀 되는 거고. 거고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외수입을 안 해. 이미 이제 미국 그 유구업자들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지금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발로 닥쳐오는 그 이 위기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절체절명의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트럼프 발로. 그런데 진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될까, 내일은 될까, 이번 주 안에는 될까,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다음 주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조 이상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생겼다.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감도 없는 여당. 예? 그다음에 아무런 위기감도 없는 그 내각의 그 국무위원들, 관료라는 사람들. 네. 아니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안전과
이후에 경제와 외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뭐 이따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을 2달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말이 네. 됩니까? 예? 국정원은 뭐 한 거예요? 예? 외교부는 뭐 한 겁니까? 이런 작자들이 나라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인들도 이런 것도 또 제대로 지적도 잘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예. 생활 영어 얘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정리할 거는 헌재 네. 결정도 결정이지만 정리할 건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렇죠. 보니까 이번에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이제 경찰이 신청하고 청구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건데 네. 일단은 검찰이 판단해서 이게 적합하다 하면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이 그렇죠. 이제 들어주는 심사하는 구조예요. 겁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이미 한 3번 꺾었고 4번째 되니까 이제 그 전에 막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근데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는 이 사안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심우정은 사실상 김성훈하고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영장을 또 꺾으면 네. 그 내란 주요 의무 종사자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번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김성훈은 이미 비아폰에 처음에 비아폰이 가장 핵심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그 비아폰으로 검찰총장이 계엄 당시에 그 파견했던 검찰 과학수사 거기까지 김건희 여사까지 이어지는 비아폰 서버를 이제 확보했을 때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검찰이 처음부터 계속 영장을 꺾었다는 네.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과 경호처 이 사이에 이제 양축 내란의 양축이 이제 드러난 거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사실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서 이분은 이제 경호처 그 공채 5기 지금 5기들이 이제 위에 있거든요. 뭐 통신병과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그 같이 이제 군대 뭐 선후임 관계래요. 이 사람들이 96년에 이제 임관했는데 이 지금 3부장은 7기예요. 네,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두기수 후배네. 네. 얼마 차이도 안 나니까 그 직급상 보면 우리 보면 뭐 병장한테 이병이 대들지 않잖아요. 군대 가보면 같은 말년 병장 7호봉 5호봉이에요. 사실 네. 퇴임 얼마 안 앞두고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헌법상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보직해임 시키고 뺀 다음에 이번에 돌아와서 해임 징계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김성훈, 이강우가 처음에 인사적체 문제상 안에서 또 어떤 지탄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경호처가 퇴임을 해줘야 돼요. 일정 연차가 되면 아 누가 나가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새로 이제 올라가고 사람이 그렇죠. 여기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강서구 쪽에 이 사람들 그 퇴임한 사람들 경호처 거기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렇구나. 또 네. 민간으로 가기도 하고 몸값이 꽤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유인 경호를 했으니까 그렇죠. 좀 경험을 청와대 하는 경호처 거죠. 출신이라고 예. 하는데 뭐 재벌가나 여기서 채용할 그렇지, 때 예. 몸값이 높잖아요. 그들의 또 사후 카르텔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로 가기 싫어가지고 김성훈하고 이강호가 그러니까 그 수직 이동, 그러니까 수평 이동. 원래 수직이 이동이 안 되면 퇴임하는 거예요. 계급정년 걸려서 일종의 여기가 그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 둘이가 수평 이동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했을 때 계엄 이후에 바로 이 말 나오더라고요. 경호처 내부에서. 그래서 밑에 사람들 찍어 누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충성파로 윤석열하고 김건희에서 충성해서 여기서 한 배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버팅길 때 저는 처음에 김성훈이 하도 나대길래 뭐 믿고 했는데 검찰 믿고 있었어요. 보니까. 아니 네. 근데 진짜로 보니까 이번에 뭐 검찰 얘기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받은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검찰이 압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 통화 기록을 보려고 보니까 원격으로 로그아웃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화 내역을 지금 볼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경호처가 관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경호처 직원은 분명히 그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반발을 했는데 누군가가 사령관들 폰에서 임의적으로 로그아웃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그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경호처 원격 서버 쉽게 얘기해서 통화 그렇죠. 비화폰 서버를 뒤져가지고 지금 상실된 통화 기록을 복구해야만이 그날의 진상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이게 그 여인영 정 당청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게 로그아웃 상태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혹시 당신이 조치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군대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안부폰을 봤는데 이거는 원격으로 로그아웃을 하면 지워지게 되어 있고 아마 이 폰도 마찬가지인 것 그러니까,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은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검찰이 파악한 거니까 이거를 정말 영장을 네 번째도 안 청구하기는 무조건 해야죠. 정말 어렵지 예. 않을까.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럼요, 얘기를 네. 한 거니까. 예. 근데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우정 총장은 내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비화폰 서버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김성훈 영장이 3번이나 기각이 되고 이번에 할지 말지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거니까 요거 원포인트로 지켜봐야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삼청동 안가에 법조 4인방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은 아무런 정보나 연관관계가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도 비화폰을 받았을 개연성이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확인해봐야 된다. 예, 확인해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안 했을까요? 친정 식구인데 저는 이것도 의문부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계엄 지시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상목 그 유명한 그쵸. 최상목 대행이 8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쪽지라고 주장했던 쪽지는 무슨 쪽지입니까? A4 용지가 완전 쪽지입니까? 문서죠, 이 완전 계엄 문서. 지시서 그러니까 네. 이 계엄 지시서를 심우정은 안 받았겠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심우정은 비화폰 서버를 열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김성훈이 구속되면 큰일 나는 저는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돌고 돌아서 가보면 또 검찰이네. 돌고 돌아서 이번엔 될까 해보면 또 특검 아니고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 네. 계속 가는 거예요. 또 특검은 최상목의 벽, 그다음에 국민의힘 벽에 막혀서 돌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이 종식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수많은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과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국회 안에도 여러 고민이 이론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반대파가 많다는 거예요. 심우정 탄핵에 반대한다. 네. 그다음에 최상목도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즉시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이 당내에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파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다수파는 지켜보자. 일단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 된 다음에 추후에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처럼 마음이 격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 상황은 견디고 네.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 우리가 이제 1월 초에 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에 그 윤석열이 도주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1월 8일 날 맞아요. 실제로 한남동 관저를 나가서 용산 대통령실 가서 지하에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실.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윤석열 혹시 도망갈 수 있다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약간 공성전처럼 가둬놨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전쟁 시 뭐 등등 이제 비상시를 위해서 당연히 대통령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죠. 그렇지. 있고 네. 어쨌든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설마 어디 도망가겠냐. 내지는 체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공수처하고 나중에 뭐 확인한다고 난리였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은 본인이 안에서 버티면 체포 안 될 거라 생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만 해도 공수처 정도는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보태서 말하면은 직무 정지 중이었잖아.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대통령실 간 거예요. 그럼 뭐 주변에 아무도 참모들이 안 나오고 혼자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네. 이지은 마포갑 민주당 네.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이 가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도 왔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게 누군지는 제보자가 누군지는 확인해주지 않는데 네. 그 제보 내용이 상세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혼자 가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왜 갔을까?
탐색하러 갔을까? 자기가 숨어 있을 곳을 알아보기 위하여 물론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참도 갔었거든요. 네, 합참도 갔는데 적절하지 않다, 기숙이 불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그 무슨 피신처를 찾았는지 은신처를 찾아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증거인멸 때문에 네. 간 거 아니냐라고 이지은 의혹 제기를. 네. 이지은 위원장은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저는 안규백 의원을 통해서 이 도주와 관련한 처음에 의혹 제기 하셨잖아요. 했죠. 안규백 의원이. 네. 예, 했죠. 그 전날 또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 그 관련된 것은 경호처가 출처인데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죄송해요. 김종대 전 의원부터 지금 허무 개그가 지금 굉장히 만연하는 상황인데. 아니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고발되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예, 경향 네. TV를 위해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닌 다른 데예요. 근데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합하면 여러 번 나갔나? 그런 의심이 네. 있다는 거지. 네. 한 번은 아닐 수도 있겠네. 음. 이제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그 네.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때 도주 우려, 뭐 일본 망명설, 뭐 여러 가지 별별 얘기가 있어, 설이 다 별별별 나왔죠. 설이 네. 있었어요. 그랬을 때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1년에. 그리고 실제로 30시간을 나가 있다 왔어요. 한 번은. 예. 한 차례. 그 시간이 총 시간이 30시간이고 서울 모처다. 여기까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누구를 만났다. 이게 우리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우둔하고 이런 뭐 이미지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못 보는 건데 그날도 이제 1월 8일 그런 도피설이 제기됐을 때 보란 듯이 언론 야.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극적 장치를 일부러 구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드는 거고 우리가 구속 취소라는 것도 맨 처음 했을 때 야 사문화된 구속 취소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성공을 만들어냈잖아요.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논문이 딱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아. 예, 논문이 딱 한 편 있고 그 네. 논문에 따라서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어주었다. 아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그 어떤 점에서 약간 그 매정한 측면도 있는 거냐면은 오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친구죠.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그 이분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가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는 옛날처럼 친구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2023년 7월에 부임을 했을 때 외부 인사로 처음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대통령과 이런 사적 인연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당시에도 굉장히 중립성 문제, 독립성 문제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랬죠. 이런 분이 지금 거의 이제 한참 지나서 이런 얘기를 수레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생각나요. 그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에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선관위였어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다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데 당신 선거 사무 제대로 관리를 할수 제대로 할 있겠어? 수 있겠냐. 그걸 따졌어요. 그걸 제가 현장 라이브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간 이분이 현장이 없는 거지. 제가 좀 많이 뛰어다닙니다. 네, 네. 아, 네, 잘 웬만하면 다 갑니다. 네, 수방사도 가봤고 선관위도 네. 주로 과천 일대네. 아 이거 하여튼 고 일대네. 근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선거 사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친구인 당신이 와가지고 똑바로 할 거냐에 네. 대해서 야당에 엄청난 규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뭐 그렇게 선거 사무를 이상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네. 느낌은 좀 들었었는데 여하튼 이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제기할 때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아니라고. 절대 그럴 네. 일이 없다. 그리고 아니라고 계속 수차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친구 윤석열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개연성을 얘기를 하지 그렇죠. 변호인 다 않습니까? 포함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한국일보 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주변에. 예.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보자면 작년 8월 15일을 앞두고 광복회 회장인 이종찬 회장이 맞아, 예. 얼마나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까? 아들도 그랬잖아. 밀정이 예. 있다를 밀정. 음. 지금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떠나실 때 우리 아들이 참 애가 네. 많이 좀 그러니까 애를 좀 잘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아들 친구잖아요. 아들 친구고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내가 제대로 널 도와주마 해서 아들하고 자기가 같이 도왔는데 이렇게 뉴라이트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네 마네 네. 그리고 극단적인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말도 안 되는 친일 주장을 하고 하니까 이 독립후손에 이분도 오랫동안 민정당에서 정치하고 맞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안기부장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보수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반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고 함께 이 정권을 맡아서 제대로 좀 해보자고 결심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야, 이 사람 이거 위험하다. 너무 심각하네. 이건 그러니까요. 아니지. 네. 나라를 세상에 송두리째 이렇게 하려고 해? 이건 못 참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 네. 지금까지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그 세 분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너무 빨리 끝났네. 꽁돈 먹은 기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각 안 네. 하고 딱 맞춰서. 네. 네, 지금까지 장윤선 기자, 이정주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